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세운 백화점에서 제 앞에서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올해 65살이죠. 서울 명동에 있는 골든플라자 백화점을 세운 사람입니다. 30년 전 작은 옷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1,000억이 넘는 백화점 그룹을 만들었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저 자신이 만든 곳에서 쫓겨나고 모욕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게 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0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백화점 운영에만 매달렸죠. 모든 고객이 소중합니다. 이 문구는 제가 백화점을 열 때부터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말입니다. 벽에 걸린 액자에도 새겨놨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옷을 잘 차려입든 그렇지 않든 우리 백화점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영희야, 고객을 차별하는 순간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라 속물이 되는 거야.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늘 옆에서 응원해줬죠. 비록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말만은 제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백화점은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고객이 와도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했죠. 가끔 구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분들이 와서 구경만 하고 가도 직원들은 불편한 내색 하나 안 했습니다. 회장님, 다른 백화점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하네요. 상무였던 박상우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우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반자였죠. 25살 때부터 30년간 저를 모셔온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우리가 틀린 건 아니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매출이 증명했거든요. 고객들은 우리 백화점의 따뜻한 서비스를 좋아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3년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임원회의를 마치고 매장을 돌아보던 중이었죠.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은 병원 침대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뇌출혈이세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뇌출혈이라니. 저는 그때까지 큰 병 한 번 알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거였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제 몸은 많이 변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죠. 원래 풍성했던 머리가 성글성글해졌습니다. 몸무게도 10kg 이상 빠졌어요. 예전에 건강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푹 쉬세요. 회사 일은 제가 맡을게요. 아들 준수가 말했습니다. 준수는 제 외아들이었어요. 35살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똑똑한 아이였죠. 하지만 저는 뭔가 불안했습니다. 준수야, 우리 백화점의 철학을 잊으면 안 돼.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접하는 거, 그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준수는 그렇게 답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몸 상태로는 더 이상 회사 일에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의사의 권유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충분히 쉬어야 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한 달 정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그게 2년이나 늘어났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지루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의 반복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약 먹고 산책하고 식사하고 또 약 먹고 가끔 아들이 찾아왔지만 회사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수는 항상 그런 식으로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했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라고 했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요양원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즘 백화점들이 참 까다로워졌어. 예전에는 그냥 구경만 해도 친절했는데 이제는 돈 없어 보이면 대놓고 싫어하더라고. 그 할머니는 골든 플라자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 백화점 이야기였어요. 직원들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아예 관심도 안 줘. 마치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말라는 식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철학이 무너진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할머니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준수가 회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분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골든플라라 백화점이 요즘 완전히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서민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고급 백화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옷 좀 허름하게 입고 가면 아예 상대도 안 해준다고 해요. 특히 젊은 총괄 매니저가 와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총괄 매니저라니. 준수 말고 다른 사람을 데려온 건가요?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몰래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간병인들이 깨기 전에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죠. 다행히 보안이 그리 삼엄하지 않았어요. 옷은 요양원에서 입던 그대로 나왔습니다. 낡은 카디건에 편한 바지, 그리고 슬리퍼,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상태였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오히려 좋았어요. 진짜 우리 백화점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거리였어요. 많이 변했더군요. 새로운 건물들이 생기고 간판들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이는 골든 플라자는 여전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설계했던 그 건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전 작은 옷가게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일군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이 사업을 키웠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물은 왠지 낯설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았지만 뭔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없던 경비원이 입구에 서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뿐이었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선들이 저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따가운 시선들이었어요.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죠. 1층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단장되어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은 반질반질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우선 2층 여성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장 애정을 쏟았던 곳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옆에 있던 고객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사람도 여기 와? 작은 목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니까요. 2층에 도착해서 여성복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옷들이 정말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예전보다 브랜드도 더 고급스러워진 것 같았고요. 하지만 가격표를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옷 한 벌이 300만 원, 400만 원씩 하더군요. 뭔가 크게 달라졌구나. 혼잣말을 하며 한 벌의 검은색 정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옷이었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었죠. 어머, 잠깐만요.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매니저 배지를 달고 있더군요. 그거 만지시면 안 되는데요. 김 과장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입어볼 수 있나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입어보시게요? 김 과장은 마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300만 원이에요. 이탈리아 수입 원단에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거든요. 300만 원이면 비싸긴 하지만 불가능한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 과장의 태도는 제가 그런 옷을 살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어요. 돈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김 과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체형에는 안 어울려요. 그리고 이런 고급 옷은 관리가 까다로워서 일반 분들은 감당 못해요. 일반 분들이라는 표현이 특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마치 저를 자신들과 다른 계층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다른 옷은 어떤가요? 여기 옷들은 다 비슷한 가격대예요. 최소 200만 원은 넘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김 과장에게 다가와서 귓속말했습니다. 들리지 않을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저분 계속 여기 계시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할 것 같은데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여기는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이에요. 동대문이나 남대문 시장 가시면 할머니한테 맞는 옷들 많이 있어요. 그 순간 주변에서 쇼핑하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어요. 마치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뭔 일이야? 저런 사람이 여기서 뭘?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모욕을 당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카드 결제만 받아요. 현금은 안 되고요. 혹시 신용카드 있으세요? VIP 카드나 프리미엄 카드? 그런 건 없는데요. 그럼 더더욱 어려우시겠네요. 저희는 신용도 확인되는 분들만 상대해요. 신용도 확인되는 분들만 상대한다니. 제가 들은 말이 맞았군요. 정말로 고객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매장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둘러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매장이 이렇게 변했다니.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 매장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곳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레스토랑가로 올라갔습니다. 아침을 굶고 나왔더니 배가 고팠거든요. 간단한 식사라도 하려고 했어요.
레스토랑가는 예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바뀌었고 입구에는 웨이터가 서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면 됐는데 이제는 다르더군요. 한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메뉴를 보니 파스타 하나가 3만 원이었어요. 비싸긴 했지만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웨이터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예약이라니.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아니요. 그냥 식사 좀 하려고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완전 예약제예요. 완전 예약제라니. 손님을 가려받겠다는 뜻이군요. 그럼 카페라도.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웨이터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요. 드레스 코드라니. 제 옷차림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낡긴 했지만 지저분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다른 웨이터가 다가와서 귓속말했습니다. 저분 혹시 진상 고객 아니야? 진상 고객이라니. 저를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하 푸드코트는 누구나 이용 가능해요. 웨이터가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아래층으로 내쫓는 것 같았어요. 푸드코트로 가라는 거죠. 고급 레스토랑은 저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만든 백화점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속이 좋지 않았어요. 급하게 화장실을 찾아 헤맸죠. 12층 화장실을 찾았는데 입구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할머니, 화장실 찾으세요?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네, 정말 급해서요. 여기는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망설였습니다. 고객 전용이에요. 저도 고객인데요. 뭔가 사셔야 이용할 수 있어요. 영수증 있으세요? 영수증을 확인한다니. 화장실을 쓰려면 뭔가 사야 한다는 뜻이군요. 그런 규정이 언제 생겼을까요? 그때 화장실 관리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세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화장실 찾으신다고. 청소 아주머니가 대신 답했습니다. 쇼핑백이나 영수증 있으세요? 관리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샀는데요. 그럼 이용하실 수 없어요. 구매 고객만 사용 가능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어디 있나요? 화장실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인데 그것마저 돈을 내야 쓸 수 있다니. 정말 급한데 잠깐만. 규정이에요. 무단 사용하면 보안팀에 신고해야 해요. 보안팀에 신고한다니. 화장실 쓰려는 사람을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청소 아주머니가 안타깝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에 공중화장실이. 괜한 안내하지 마세요. 여기는 쇼핑하신 분들만 써야 해요. 관리 직원이 청소 아주머니를 나무랐습니다. 도우려는 마음조차 막는 거였어요. 그럼 어디로? 백화점 밖으로 나가셔야죠. 공중화장실 찾아서요. 결국 저는 백화점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서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제가 만든 건물에서 쫓겨나서 말이죠.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부터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매장들을 구경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디를 가든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던 중 보안 요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신분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어요. 왜요? 수상한 행동을 하신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상한 행동이라니. 저는 그냥 구경만 했는데요. 몇 시간째 아무것도 안 사고 돌아다니시잖아요. 혹시 들치기는 아니시죠? 들치기라니. 저를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든 백화점에서 도둑 취급을 받고 있다니. 이런 모욕이 또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보안 요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무전으로 연락했어요. 네, 김영이라는 분이에요.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는데. 네,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감시하겠다니. 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정성스럽게 일궈온 이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모든 고객이 소중하다는 철학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한 사람도 저를 제대로 된 고객으로 대해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귀찮은 존재, 쫓아내야 할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저는 백화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게 내가 만든 곳일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작은 옷가게로 시작할 때의 초심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했고 작은 구매라도 감사했죠. 고객님, 또 오세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었어요. 돈이 많든 적든 옷을 사든 그냥 구경만 하든 모든 분들께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단골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고 결국 이렇게 큰 백화점까지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과 없어 보이는 사람을 철저히 구분했어요. 후자는 아예 고객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 카페에서 한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왠지 낯익은 실루엣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여서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말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서글픈 식사였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도 있었지만 분노도 있었어요. 제가 만든 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평소에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돈이 없어 보인다고,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로만 했었죠. 하지만 직접 당해보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군요. 그날 밤 저는 요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찜질방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제게 과일도 나눠주셨어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때문에 왔는데 좀 실망스러워서요. 정확한 말은 아니었지만 거짓말도 아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차가워. 옛날 같지 않아. 그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옛날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졌고 돈만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혹시 어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심했어요. 어제 저를 봤던 직원들이 쟤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네. 또 왔어. 보안팀에 연락해야 하나?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이미 요주의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곳은 더 이상 제가 만든 백화점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철학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돈만 보는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저는 백화점 앞 벤치에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어요. 이제 포기해야 하나 싶었죠.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회장님, 박상우였습니다. 30년간 저를 모셔온 상우였어요. 많이 늙었더군요. 머리가 반백이 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상우 씨? 네, 회장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상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흘 전부터 지켜봤습니다. 요양원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찾고 있었어요. 실종 신고라니. 그렇게 큰 일이 된 줄은 몰랐네요. 회장님, 이제 그만 돌아오셔야죠. 상우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기는 더 이상 제가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 돌아오셔야 합니다. 상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이 모든 게 이민호 때문입니다. 이민호요? 젊은 총괄 매니저예요. 준수 사장님이 데려온 사람이죠. 실적 제일주의자입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준수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왔고 그 사람이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후 준수 사장님이 경영권을 완전히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이민호를 총괄 매니저로 영입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39살이에요. 외국계 컨설팅 회사 출신이죠. 매출 증대에만 관심이 있어요. 상우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민호라는 사람이 와서 모든 시스템을 바꿨다고 했어요. 고객을 등급으로 나누고 VIP가 아니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원 교육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은 빨리 내보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취급을 받았던 거군요. 회장님의 철학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모든 고객이 소중하다는 문구도 떼어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철학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니. 그럼 매출은 어떻게 되었어요? 단기적으로는 올랐어요. 하지만 상우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고객 만족도는 바닥이에요. 불만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돈만 보고 장사하면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제발 돌아오십시오. 상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건강도 안 좋고 기억도 가끔 흐릿해요. 그래도 회장님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이틀 동안 보니까 확신했습니다. 뭘 확신했는데요? 회장님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회장님은 오르십니다.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접해야 한다는 철학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었죠. 상우 씨,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상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30년간 함께 일한 동반자의 말이었습니다. 믿을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집으로 가셔서 몸을 추스르세요. 그리고 내일 정식으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준수는 뭐라고 할까요? 준수 사장님은 아직 회장님이 실종된 줄 모르세요. 이민호가 보고하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혼란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까 봐서 말이죠. 그럴 수도 있겠더군요. 어쨌든 저에게는 기회였어요. 알겠어요. 내일 정식으로 복귀하죠. 그날 밤 저는 상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우가 잘 관리해뒀더군요. 깨끗하게 씻고 제대로 된 옷을 입으니 기분이 달라졌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의 김영희가 보였습니다. 비록 많이 늙고 말랐지만 여전히 기품은 있었어요. 상우 씨, 내일 어떻게 할까요? 우선 이민호부터 만나보시죠.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필요하다면 감사팀을 투입하시면 됩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최대주주시니까요. 그렇죠. 저는 여전히 골든 플라자의 최대주주였어요. 법적으로는 제가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기도 했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당했던 모욕들이 생각나서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를 제대로 된 곳으로 돌려놓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입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어요. 조금 헐렁해졌지만 여전히 품격은 있었습니다. 상우가 운전해주는 벤츠를 타고 백화점 앞에 도착했어요.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도어맨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저를 못마땅하게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옷차림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는 거였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구시지? 되게 고급스러운데? VIP인가? 어제까지 저를 경계했던 그 직원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제 자리였죠. 상우가 미리 연락해뒀더니 비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비서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비서 한 분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새로운 총괄 매니저가 너무 까다로워서요. 직원들 다 힘들어해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이민호 씨를 불러보세요.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0분 후 이민호가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39살이라고 했는데 정말 젊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총괄 매니저 이민호입니다. 예의 바른 인사였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이 회사 창립자이자 현재 회장이죠. 이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회장님이라고요? 네.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제 복귀했어요. 그런데 준수 사장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제 아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깜짝 복귀하는 거니까요.
이민호가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을 테니까요. 혹시 그동안 회사 운영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민호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 효율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하지만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고객 만족도는 어떤가요? 매출이 오르고 있으니까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백화점에 한 할머니가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응대했는지 아세요? 이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요? 네. 옷차림이 초라한 할머니셨죠. 여성복 매장에서 옷을 보려고 하셨는데 직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동대문 시장 가라고 했다면서요? 신용도 확인되는 분들만 상대한다고도 했고요. 이민호의 얼굴이 조금씩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며 입장을 거부했고 화장실도 뭔가 사야 쓸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그건 저희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요? 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들을 걸러내는 정책이에요. 효율성을 위해서요. 효율성이요?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럼 그 할머니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객이었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저였어요. 이민호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이틀 동안 우리 백화점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직접 경험해 봤어요.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그럴 수가. 제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고 모욕당하고 도둑 취급까지 받았어요. 이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민호 씨, 당신이 생각하는 효율성이 이런 건가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게 효율성인가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이 직접 그렇게 교육시켰잖아요. 저는 상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상우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민호 씨가 와서 바뀐 정책들입니다. 고객 등급제, 드레스 코드, 구매 조건부, 편의시설 이용 등등. 이게 다 당신 아이디어죠? 그건 매출 향상을 위해서 매출이 고객의 존엄성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상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허위 매출 보고, 직원 복지비 유용 등등. 이것도 효율성을 위해서였나요? 이민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그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하지만 이민호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감사팀을 불러주세요. 저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회장님. 1시간 후 감사팀이 도착했어요. 외부 전문기관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골든플라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선언했어요. 특히 고객 서비스 정책과 경영진의 윤리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이민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기회요? 당신은 이미 충분한 기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나요? 하지만 고객을 차별하고 직원들을 압박하고 회사 돈까지 빼돌렸잖아요. 이민호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당신은 오늘 즉시 해고입니다. 이민호가 해고된 후 저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직원들이었어요. 많은 얼굴이 바뀌었더군요. 회의실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갑작스러운 회장 복귀에 당황스러워했죠.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3년 동안 건강상 이유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더군요.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며칠 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겪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여성복 매장에서 당한 모욕, 레스토랑에서의 차별, 화장실 사용 거부, 보안 요원의 감시까지.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특히 김 과장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서비스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3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기억하는 분 있나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화장품 코너의 정나영이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나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나영 씨는 왜 사과해요?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사 정책이라고 해서 회사 정책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려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영의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앞으로는 용기를 내세요.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네, 회장님. 저는 다른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을 위해서입니다. 여러 직원들이 대답했어요. 그 고객의 조건이 있나요? 돈이 많아야 하나요? 옷을 잘 입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골든 플라자의 철학이에요. 저는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어요. 이민호가 떼어낸 줄 알았는데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걸었다고 하더군요. 모든 고객이 소중합니다. 이 문구를 다시 한번 새겨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별적으로 몇 명을 만났어요. 특히 김 과장과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김 과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몰랐다고 해서 용서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특히 어려워 보이는 고객일수록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의 웨이터들과도 만났어요. 그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약제는 폐지하세요. 누구나 와서 식사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자리가 부족하면 그럼 대기 시스템을 만드세요. 차별하지 말고 순서대로 안내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직원과도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 네, 회장님. 그런데 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관리는 우리가 더 신경 쓰면 돼요. 고객에게 불편을 주면서 관리를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이해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청소 아주머니와의 만남이었어요. 정순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 그때 저를 도우려고 했던 거 고마웠어요. 어머, 회장님이셨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라서 다행이에요.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으니까요. 그때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정순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고객이 계시면 언제든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 백화점의 진짜 가치니까요.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차별적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고객 등급제도 없앴고 드레스 코드도 폐지했어요. 화장실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원 교육도 다시 시작했어요. 고객 서비스의 기본 정신부터 새로 가르쳤습니다.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고객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해야 해요. 고객이 뭔가 사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응대하세요. 구경만 하는 것도 고객의 권리예요. 어려워 보이는 고객일수록 더 세심하게 배려하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작은 친절도 큰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많은 직원들이 이민호 체제 하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제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영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고객을 돈으로만 봐야 한다고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변화는 즉시 나타났어요.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졌거든요. 첫 번째 테스트는 일주일 후에 왔어요. 한 할머니가 여성복 매장에 오셨습니다. 옷차림이 소박한 분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직원들이 경계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 과장이 직접 나서서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어떤 옷을 찾으세요? 손녀 결혼식에 입을 옷을 찾는데요. 축하드려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골라드릴게요. 김 과장이 정성스럽게 여러 옷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가 가격을 물어보시니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좀 비싼 편이에요. 더 저렴한 옷도 있어요. 결국 할머니는 적당한 가격의 옷을 사셨어요. 비싸지 않은 옷이었지만 김 과장은 끝까지 친절했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손녀분이 기뻐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기 직원분들이 참 친절하네요. 다음에도 올게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맞다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레스토랑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약제를 폐지하고 선착순으로 바꿨더니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었지만 고객들은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공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화장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니까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이민호가 차별 정책으로 쫓아냈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왔고 입소문을 타고 새로운 고객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백화점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온라인에도 좋은 후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골든 플라자는 정말 친절해요. 뭘 사지 않아도 눈치 주지 않아요. 직원들이 진심으로 고객을 배려하는 게 느껴져요. 다른 백화점과는 정말 달라요. 이런 후기들을 보며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아들 준수도 복귀를 환영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과를 보고 납득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매출도 올리고 고객 만족도도 높이시다니. 돈만 보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네,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 철학을 따르겠어요. 준수도 변했어요. 이민호 같은 사람을 데려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매출에만 집착했죠.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상우도 기뻐했어요. 회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나도 많이 배웠어.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골든 플라자는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백화점 중 하나가 되었어요. 매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고객 만족도도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직원들과 고객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백화점에 왔어요. 기저귀를 갈아야 했는데 수유실이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열쇠를 받아오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직원이 즉시 달려가서 문을 열어드렸고 필요한 것이 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 엄마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맞다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또 다른 날에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혼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용기를 내서 나오신 거였습니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도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려드리고 문도 열어드리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다 드렸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네요.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올게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던 정순 아주머니는 이제 고객 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어요. 길을 잃은 고객들을 안내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죠.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정순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백화점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화장품 코너의 정나영은 이제 팀장이 되었어요. 후배들에게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뭘 사시든 안 사시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분들이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김 과장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려워 보이는 고객일수록 더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예전에 제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변하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저는 백화점 옥상 정원에 올라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상우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어떠세요?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제야 진짜 백화점을 운영하는 기분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제가 얼마나 안일했는지 몰랐을 거예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상우 씨,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요? 진정한 성공은 매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느냐가 진짜 성공의 기준이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객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진심만이 진심을 움직일 수 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한 할머니가 손녀 옷을 사러 오셨다. 별로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모습이다. 돈이 많든 적든 옷을 잘 입든 그렇지 않든 모든 고객이 우리 백화점에서 존중받고 행복해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성공이다. 지금 골든 플라자는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쉬어가시고 젊은 부모들은 안심하고 쇼핑하실 수 있어요. 모든 고객이 소중합니다. 이 문구가 이제는 정말 살아 숨쉬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라 모든 직원이 마음으로 실천하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나온다고 하죠. 저에게는 그 이틀간의 모욕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어요. 제가 만든 곳에서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도둑 취급을 받았지만 그 덕분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김 과장이 저를 내려다보며 동대문 시장 가라고 했던 순간, 웨이터가 지하 푸드코트나 이용하라고 했던 순간, 보안 요원이 들치기 아니냐고 의심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 순간들이 아팠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어제 한 고객이 저에게 편지를 주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었는데 몇 달 전에 처음 오셨을 때 많이 위축되어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드려서 이제는 단골이 되셨다고 하더군요. 회장님께 저는 다른 백화점에서 무시당한 경험이 많았어요. 나이가 들고 옷도 초라하다 보니까 눈치를 받곤 했죠. 하지만 골든 플라자는 달라요. 여기서는 저도 소중한 고객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게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곳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했느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치유했느냐가 진짜 성공의 기준이라는 걸 말이에요. 골든 플라자는 이제 단순한 백화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공간을 만든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성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전할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